지금은 2026년 3월, 장소는 서울 광화문 한복판입니다. 대형 전광판에는 코스피 4,900 돌파라는 빨간 글씨가 번쩍이고 있습니다. 증권사 유리창 너머 직원들은 샴페인이라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습니다. 방산주, 반도체주, 조선주,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고 뉴스는 외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광화문 이면도로 한 블럭만 들어가 보십시오. 임대 문이 현수막이 나부끼는 빈 상가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때 대학생들로 북적이던 분식집 사장님은 오늘 아침 폐업 신고서를 냈습니다. 30년 된 부품 공장 사장님은 이번 달 직원 절반을 내보냈습니다. 주가는 하늘을 찌르는데 왜 우리 이웃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폐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0만 명. 서울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한 해에 간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 숫자는 더 늘었습니다. 올해 2026년은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코스피가 오를수록 역설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제조업의 몰락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주가는 오르는데 민생은 무너지는 걸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훨씬 더 깊은 구조적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코스피 호황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 자영업과 중소제조업 붕괴의 진짜 원인,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복잡한 경제 이야기,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이야기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시작합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영업이익 합산 전망치가 무려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AI 반도체 수요 폭발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가격은 치솟고 수출 실적은 사상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방산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우 전쟁과 중동 불안으로 K 방산 수요가 폭발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이 연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잘 나가고 있는 거 맞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61억 달러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반도체 수출 증가분만 315억 달러였습니다. 즉, 반도체를 빼면 나머지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석유화학 마이너스 11.4%, 2차 전지 마이너스 11.9%, 디스플레이 마이너스 9.4%, 15대 수출 품목 중 9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고속도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달리는 황제 전용 도로가 됐고 나머지 기업들은 옆길, 흙길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전체의 43%를 차지합니다. 두 회사가 오르면 코스피가 오릅니다. 하지만 그 두 회사의 공장은 화성과 이천에 있고 고용은 고학력 엔지니어 위주입니다. 동네 분식집 사장님이나 안산 시화공단 부품업체 사장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감이 오시나요?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숫자는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양극화의 민낯은 처참합니다. 이제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민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5년 기준 9,721만 원입니다. 거의 1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913조 원, 사상 처음으로 1,900조 원 벽을 돌파했습니다. 9분기 연속 단 한 번의 쉼표도 없이 빚이 불어났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빚의 상당 부분이 생산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집을 사기 위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미 있는 빚을 갚기 위해 낸 생계형 대출 부중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달리는 기차 위에서 엔진을 갈아 끼우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가계는 빚을 내서 빚을 막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이 빚 갚는데 월급이 다 사라지니 지갑을 열 여유가 없습니다. 지갑이 닫히니 자영업자 매출이 줄고
매출이 주니 공장 주문이 끊기고, 주문이 끊기니 직원을 내보내고, 이 연쇄 반응의 고리가 지금 우리 경제를 서서히 옥죄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2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폐업 신고 사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확히 100만 8,282명. 1995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실감이 가십니까? IMF 외환 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 숫자는 100만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에 그 어떤 외부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100만 명이 간판을 내렸습니다.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소매업 29.7%, 음식점업 15.2%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가게들이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통계에서 더 소름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달 100만 원도 못 버는 개인 사업자가 전체의 75.7%입니다. 4명 중 3명이 월 100만 원 이하 소득으로 버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업입니까? 아니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바로 여기서 진짜 이유가 등장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이유를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세 개의 벽에 동시에 막혀 있습니다. 첫 번째 벽, 배달 플랫폼의 횡포입니다. 이제 배달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출의 10에서 20%를 수수료와 광고비로 가져갑니다. 1만 원짜리 음식 팔면 2천 원이 플랫폼으로 먼저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벽, 최저임금 폭탄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5년간 46% 인상되면서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12% 감소했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니 고용을 줄이고, 고용을 줄이니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가 떨어지니 손님이 줄고, 이 악순환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벽, 소비 패턴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동네 상권에서 물건을 사기보다 온라인 플랫폼과 새벽 배송을 이용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구경만 하는 쇼룸으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월세와 인건비를 꼬박꼬박 내면서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의 규칙 자체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영업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좀비 기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을 말합니다. 팔아봤자 빚 이자도 못 갚는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좀비 기업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중소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 28%를 넘었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 적자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중간재 자금률 상승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을 사다가 완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그 부품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중간재 자금률은 이미 70%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손님이 더 이상 우리 물건을 사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반도체 대기업은 HBM으로 새 시대를 열었지만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던 수천 개의 중소협력업체들은 일감이 말라버렸습니다. 방산 대기업이 수출 계약을 따내도 지방 중소도시의 하청 부품업체까지 온기가 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도체, 방산 호황과 중소제조업 몰락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바로 여기서 IMF 위기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외부 충격이 원인이었습니다. 달러가 부족해서 터진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는 다릅니다. 산업 구조 자체가 재편되면서 생기는 구조적 몰락입니다. IMF 때는 달러를 빌려오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IMF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위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핵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25년 추경 31조 8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소상공인 채무 탕감, 배드뱅크 지원, 다양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장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구조적인 문제를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 쿠폰이 풀려도 플랫폼 수수료 구조가 안 바뀌면 돈은 결국 플랫폼 회사로 흘러갑니다. 채무를 탕감해줘도 빚 갚을 수입 구조 자체가 무너져 있으면 다시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첫째, 플랫폼 수수료 구제입니다. 매출의 20%를 떼어가는 구조를 방치하면서 자영업 살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유럽은 이미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공급망 재편 지원입니다. 중국에서 떠난 글로벌 공급망이 한국을 선택하게 만들려면 규제 완화와 인프라 투자가 함께 가야 합니다. 셋째, 자영업 구조 조정과 전업 지원입니다. 살아남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는 과감한 출구 전략을 제공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부 정책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단위당 수익 구조를 냉정하게 다시 계산하십시오. 배달 플랫폼 의존도를 줄이고 단골 고객과의 직접 채널을 만드는 것이 장기 생존의 핵심입니다. 외형을 키우는 확장보다 내실을 다지고 현금을 확보하는 방어적 전략이 지금은 최선입니다. 빚을 내서 위기를 넘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 빚이 나중에 여러분의 목을 조이는 가장 무거운 쇠사슬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라면 특정 대기업 1, 2곳에 납품을 집중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급망 다변화, 해외 바이어 개척, 자체 브랜드 개발. 지금 이걸 안 하면 3년 후가 없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반도체, 방산, AI 관련 산업으로의 이직 또는 역량 개발을 고민해 보십시오.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성장 산업과 사양 산업의 임금 격차도 벌어집니다. 지금은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살아남는 것이 곧 실력인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암울하게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위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과거 IMF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무너지는 줄만 알았을 때 달러를 현금으로 쥐고 있던 사람들은 이후 10년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지금 이 양극화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방산, AI, HBM. 이 흐름은 50년은 더 갑니다. 이 흐름에 올라탄 사람과 기업은 살아납니다. 반면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방식에 매몰된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회의 문이 열릴 때 가장 먼저 서 계셔야 합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진짜 수혜자가 되려면 지금 이 구조적 변화를 정확히 읽고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행동의 속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코스피 5000 시대는 반도체, 방산, 소수 대기업이 만든 착시 현상입니다. 나머지 산업은 지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둘, 폐업 100만 명 시대. 이건 IMF 때도 없던 역대 최악의 기록입니다. 경기 불황이 아닌 구조적 붕괴가 원인입니다. 셋, 중소제조업 좀비 기업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중국의 기술 추격과 공급망 재편이 핵심 원인입니다. 넷,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습니다. 흐름을 읽고 지금 움직이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 양극화,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입니까? 대기업입니까? 아니면 바뀐 세상 구조 자체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더 나은 경제를 만드는 논의가 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부자 됩시다. 오늘의 경제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